위보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여성의 시각 엄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대표 언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마가 반질반질한 양지열입니다. 진짜. 뭐라고 얘기했어? 듣지도 못해서 나 묻느라고. 맨들 같아요. 보석. 이마가 반질반질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맨들맨들. 네. 오늘은 이상하게 그 자괴감이 처음부터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아,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였나? 시작하기도 전부터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예,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우 옥구슬 같아요. 옥구슬 아니 옥쟁만에 구르는 구슬 같아 목소리가. 어머나 고맙습니다. 예, you're welcome. 자, 고란사의 중앙일보. 네. 아싸.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예, 고란사의 주지스님이 아닌 고란 기자입니다. 아, 우리 막 다 기죽는 것 같죠. 그러게요. 왜요? 이상하게요. 이상한데 오늘 날씨가 잠을 그래서 잘 그런지. 주무셨나, 봉도사님? 아, 제가요. 네. 방송만 하면 좋아요. 네. 저는 방송인이에요. 아. 정치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최민희 의원하고 안 친해요. 네. 전 정치인 멀리 할 거예요. 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기회도 찾다? 어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어제 소환장을 보내서 원래 나오라고 했었죠. 예. 네, 나오지 않았고 한 20분 만에 재판이 끝났어요. 어제 재판도 사실은 42일 만인가 지난달 그렇죠. 16일 날 예. 이제 영장이 재발부가 되면서 더 이상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했고 그래서 42일 만에 열렸는데 사실은 안 나올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 왜 재판은 열고 또 오늘도 안 나올 거 뻔히 알면서 왜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 재판에 계속 불출석을 하게 되면 뭐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진 않아요. 다만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안 갈 수는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인들도 못 만나고 있는데 예. 그 같은 사건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 이쪽을 좀 강조해 주십시오. 저쪽을 강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안 나오니 그게 안 되고 결국에는 재판부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뭐 의뢰인 얘기는 못 들었지만 변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려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열렸고 오늘도 아마 어제 이제 계속 안 나오면 걸석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오늘도 진행은 안 하고 그럼 앞으로 걸석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하고 변호인들 한번 의견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라는 얘기 정도 듣는 걸로 아마 끝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재판이라는 의미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들을 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진 사람에게 국가 공권력이 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과 예.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변론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형사법정을 가 보시면요, 민사법정하고 형사법정의 차이는 검사를 그 민사법정은 나온 원고와 피고가 판사를 마주보고 있고요. 예. 형사법정은 검사와 피고인이 같은 위치에서 대등하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죠. 그 검사와 피고인이 이게 다툼을 하면 그 다툼을 잘 살펴보고 판사가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다라고 손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거는 무슨 옛날 무슨 저 사또가 뭐 일방적으로 끌고 와서 네 죄를 네가 불렸다 이런 식의 재판이 아닌 그렇죠. 거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마저도 재판부에서는 2번, 3번에 걸쳐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요 예. 보면서 세긴 센 거죠. 대통령이어서 보통 전직.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불렀는데 안 나가는 경우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그리고 불러도 꼭 예, 가야죠. 경찰도 무서운데 검찰은 더 무섭고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게 재판부 사법부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고란 기자님 근데 진짜로 네. 재판장에 가봤어요? 취재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다 놀라시는데 제가 대학교 때 과외비로 받은 수표를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수표 10만 원짜리 3장을 잃어버려서 그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뭐 신고를 하래요. 아, 깜짝이야. 네. 그래서 그걸 아이고, 신고를 깜깜해. 했더니 한 장은 돌아오고 네. 그래서 그 편의점 주인과 반띵하고 네. 그리고 피해자로 신고를 한 네, 거군요. 2장을 갔더니 뭐 그냥 몇 마디 하니까 그냥 끝나던데요. 네. 네. 그럼 민사법정이었고요. 민사를 간 거야 민사. 네. 네. 그래도 법정에 들어가니까 무섭죠. 네, 좀 떨리더라고요. 예. 절차도 복잡하고.
괜히 잘못도 그 없는데. 얘기하면서 지금 목소리도 떨려요. 네, 그때 맞아요. 추억 때문에. 아유, 잘못도 그러니까 없는. 막 그 재판이 진행되는데 대학생 때는 출석을 안 하는 건 어쩔 수 상상할 수 네.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재판장에 들어가면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같아. 막 이렇게 기분 좋아서 빙빙을 돌고. 프로 피고인? 하여튼 그럼 판사가 눈빛을 못 쳐다봐요. 이런 피고인들이 있으면 변호사들이 정말 힘듭니다. 사실. 좀 쫄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위축이 위축이 돼야. 돼버리는데 그리고 예, 그래야 이렇게 피고인들이 위축이 된 모습을 보여야 변호인들이 보십시오라면서 판사한테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피고인이 피겨스테이지에서 춤추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봉도사님은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BBK로 들어가다 예. 보니 뻗대야죠. 그러니까 봉도사님 케이스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기본 마인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대한민국 그 피고인들은 그냥 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 잘못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냥 잘못했는데 날 감옥에 놓냐 이거예요. 박 전 맞아요. 대통령도. 감방에 가면 제일 그런 게 다 무죄예요. 예. 그리고 벽에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다음에 가사 제목이 써 있어요. 나가거든. 나가거든. 그게 나가거든요. 그냥 출소. 나가거든. 생생한 증언이에요. 저로서는 네. 이제 마침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막상. 자, 그럼 걸석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이제 오늘은 걸석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협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요. 이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 이상 앞으로 강제로 끌어오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판부에서 이제는 걸석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와 변호인에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진행할 것이냐. 특히 이제 이번에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이례적으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변호인들의 기존 전략과 같은 방향으로 갈 건지 무엇보다도 전에 사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증인들을 다 부르는 변론 방침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판도 길어졌고 사실 법조계에서는 2번씩이나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변호 전략도 하나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국선 5명의 변호인들도 똑같은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그중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을 골라내서 증인신문을 좀 많이 철회를 할 거냐에 따라서 재판 앞으로 예정일 자체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볼 겁니다. 근데요, 그 변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못 만났다잖아요. 3번이나 만나 뵙겠다고 했으나 만나질 못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정말 이 중에서 억울한 얘기 있냐. 진짜 사실과 다른데.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본 거예요. 예. 좀 답답한 상황이죠. 국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재판부도 이분들 비장한 심정으로 재판을 하자는 매 재판에 임할 때마다 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죠. 그다음 국가 공권력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 중에 제일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지만 제일 변호사 경력이 긴 분은 31년 변호사를 하신 분이에요. 뭐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5명이 있고요. 또 사실은 되게 혼자 하면 많이 억울한 일이 억울하진 않아요. 사실 국선 변호인 5명이 일을 하는데 왜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최순실 씨가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최서원 씨가. 그러니까 거의 많은 부분이 그 재판에서 같은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뭐 국선 변호인에서 만나지도 않고 변론을 받는다고 특별하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동시에 또 삼성 이재용 그렇죠.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뇌물과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다퉈지는 부분이 예. 이재용 재판인데 그 부분에 엄청난 화력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진다, 꼭 뭐 변호인단이 바뀌어서 불이익하다라고 볼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한 언론사에서요. 예. 이재용 부회장을 가까이서 봤더니 참 인품이 넘치더라. 그런 기사를 썼는데 무슨 한편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언론 플레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굵직한 인물들이 그 교도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거 말고 외부로도 우리 피고인은 들어가 있을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과 또 비슷한 것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김관진 참군인. 참군인의 그리고 표상. 눈빛까지. 예. 눈빛. 눈빛. 네. 그리고 김정은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김관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있는 것을 그리고 석방되니까 이제 김정은이 안 좋아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니 근데 퇴직한 떨릴 군인이 것이다. 들어가 있는데 김정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그러게 퇴직을 말이에요. 했는데도 여전히 그럼 군을 지휘하고 그 있나요? 우리가 어제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김정은이 그런 거를요 확인하지 않고 쓰면 그 허위사실 유포. 그거 확인하면 뭔 줄 아세요? 국가보안법. 그렇네. 확인하니까. 그렇네. 그 참 이상한 언론이에요. 그러게요. 김관진 전 장관 새로 별칭이 붙으신 것 같은데 참치 군인이라고. 왜요? 참 정치 군인이라는. 아 오늘 네. 오늘 한 건. 네, 참치 군인이라. 한 건 했어. 아 고란 기자님 웃겨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가 어떤 행동 보였는지 알죠? 웃었어요. 웃겨서. 뭐지 이거? 뭐지? 고 기자님 또 눈 동그래지셨는데. 자 다음 뉴스 최민희 의원님 임신 중절. 네. 네, 예, 청와대 관한. 청원 예. 사이트에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자 이런 용어도 청원이. 바꾸자고 대통령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낙태죄라는 건 그 자체가 되게 범죄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임신 중절로 임신 바꾸자 중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20만 건의 청원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몸소 나와서 예,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신 중절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의 임신 중절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가임기 여성의 2명 중에 1명은 임신 중절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요거를 찾아보니까요. 미국이 의외로 임신 중절률이 낮아요. 네, 미국도 낮고 노르웨이도 낮고 제일 낮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이제 낙태율이 8.5%인데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가 진행되겠지만 우리 언니 뉴스는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면 낙태율이 주냐, 임신 중절률이 주냐 이 차원에서 예. 네덜란드 사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네덜란드는 그 임신 24주 이전의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그 기간은 12주, 18주, 24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임신 24주면 굉장히 그것도 허용적인 거예요. 예, 다 전면 허용되어 있고 그런데 10대 임신율과 낙태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10대의 경우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이 나라는 이미 1984년에 임신 중절을 합법화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학생 정도 돼서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엄마가 같이 의사에게 가서 철저하게 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성교육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르고 경제적 지원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혼모 그런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레베카 콤버르츠라는 네덜란드의 여의사는 낙태 선박을 운영합니다. 낙태 선박?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폴란드 등 유럽 몇 개 국가들이 낙태를 이제 불법화하니까 그런 나라들의 여성을 위해서 공해상에서 임신 중절을 해줍니다. 야. 네, 근데 이분은 한때 이제 그린피스 선박의 주치의도 했다는데 이게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을 위하여 공해상에서 낙태 선박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임신 중절이 형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모자보건법으로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예외 조항 첫 번째가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저런 신체적, 정신적, 유전적 장애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한 임신. 원하지 않는 네 번째는 혈족이나 인척. 그러니까 혼인 불가인 관계에서 임신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체 건강 침해인데요. 이게 하루에 이제 3,000건 정도의 임신 중절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진다고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통계치적 추정이고요. 왜냐 불법인가 다 안 밝히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의사의 경우는요. 낙태를 했을 경우 임신 중절을 해주면 이게 2년 이상의 2년 이하. 2년 예.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69조 270조. 그러니까 임산부가 1년 이하인 거에 비하면 의사를 더 무겁게 그렇죠. 네, 보고 하기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닐 거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 수석이 발표하면서 임신 중절 통계를 이제 내년부터 내겠다. 내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답변을 하겠느냐 제대로 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협회에서 약 일일 3,000명 추정하는데 의사들에 따라서 5,000명까지 추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명 추정해도 1년에 120만 명이에요. 어제 태어나는 숫자가 40만 조국 명이 수석은 안 16만 명 얘기했는데 조국 수석은 16만 명 정도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3,000명이면 3만 명. 한 달이면 10만 명 아니에요. 그게 그 120만 명이죠. 마지막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게 2010년인데요. 네. 그때 기준으로 이제 16만 명 정도 건데 실태 조사가 2010년을 마지막으로 원래 5년 단위로 했었는데 중단됐어요. 그래 최근에 산부인과 협회에서 2016년에 일일 평균 3,000으로 네. 추산한다 이렇게 네.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120만인데. 근데 오늘 또 이제 가톨릭에서요. 네. 약간 이제 가톨릭 쪽에서 이제 그 조국 수석의 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교황께서 실제로 1년 정도 용서의 해를 두겠다. 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사제들에게 이제 임신 중절한 여성들에게 이제 사면 해줘라 이런 내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톨릭은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최 의원님 고해성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첫째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예. 필요하고 그렇죠. 마지못해 생겼더라고 할지라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네. 이 임신 중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텐데 우리는 둘 다 안 되고 그래, 맞아요. 둘 다 완벽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저는 그 최근에 읽은 뉴스 중에 제일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요즘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서 너무 일찍 눈을 뜨다 보니까 근데 피임이나 이런 교육은 제대로 안 되니까 비닐봉지 같은 걸로 피임을 하는 그러니까 황당한 그, 일들이 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싫어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서 애를 낳았다고 네. 이런 네. 뉴스들이 그렇게 많이 많았죠. 나왔어요. 근데 비닐봉지 또 그리고 풍선도 네. 사용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이게 해치기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청소년들이 임신을 예. 할 경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그 무허가 불법 낙태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 건강이 네. 그래갖고 완전히 평생 그 그렇죠. 건강이 망가질 수가 예,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연간 약 7만 명이 이게 잘못된 낙태로 인하여 숨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 성교육인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딸이 이제 고2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생에? 아니 우리 딸이 네. 네, 2000년생의 딸이. 네. 우리 그런데 딸도 200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말 걱정이 되고 이런데 성교육을 제대로 시킨다. 그럼 내가 네덜란드처럼 우리 딸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그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좀 부끄러운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불법 시술로 인한 그 사망의 피해자 많이 노출된 게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딸 걱정만 하지 말고 이미 공인이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10대들을 위한 성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그렇죠. 거 고민하세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 출산율이 최저였다가 네, 출산율이 맞습니다. 늘어나기 시작한 게 미혼모. 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만들면서 내가 애를 낳아도 그렇죠. 미혼모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그러면서 하죠. 출산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동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이를 키우면 정말 걱정 없이 나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1인당 지원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월? 환산하면 월. 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낫죠. 예, 걱정 없이 애 키울 수 있잖아요. 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선뜻 말하기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생명 존중에 대한 기본 윤리시 없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그 예방, 그러니까 피임 교육도 중요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지금 아까 생각은 카톨릭 들어요. 얘기가 예. 나오시는데 뭐냐면 아주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은 감성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임신하는 순간부터 의식이는 생명체로 보니까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 임신 중절 허용하는 나라는 12주. 예, 그렇죠. 24주 이게 딱 기준 나라마다 기준이 독일 틀리거든요. 같은 경우가 그걸 좀 아주 기울여줘야죠. 예. 독일은 12주에 따라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경우 또 12주에서 22주에 할 수 있는 경우 22주에서 출산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님 중절 전에 피임 교육 필요합니다. 윤영희님 이제는 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까 중요한 미국 얘기 있었는데 그건 우리 작가님들 또 없애버렸네. 자, 미국도 저는요. 10대 출산이 너무 많아서 TV 프로그램에서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힘든지 리얼리티 방송했는데 방송하고 나서 많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회적 그 프로그램 이제 MBC가 좋아하는 저는요 한 가지만 예. 뭐냐면 동영상들을 보면 야동은 넘치는데 성교육 야동 동영상은 하나도 없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리뷰에서 3부에서 해보자니. 아 그래요? 네. 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알차요. 네. 이런 얘기 해줘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양성평등화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대표적인 게 지금 직전까지 임신 중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형법상 얘는 낙태죄라고 돼 있는데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합리한 부분을 조국석도 짚었죠. 예. 왜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임신을 한 건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법에는 이제 그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한다라고 돼 있고 그 여성을 도와준 의사를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돼 의사, 간호사, 조무사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남성도 처벌을 하긴 해요. 옆에서 부추기면 낙태 교사죄로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해요?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여성의 경우 임신 중절을 하는 많은 경우가 남자가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이게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피치마터 그렇죠. 선택을 하는데 그때는 남성은 처벌을 안 받고 오히려 옆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앞으로 우리가 좀 미루자 내지는 뭐 건강상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처벌하니까 남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더 나쁜 놈인데 사실은. 남자는 나중에 그 조사하면 내가 뭘 이래 버리면 처벌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처벌 근거도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석도 사실은 이게 남자나 국가의 책임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짚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여성은 성모 마리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혼자서 임신하고. 그 남자 책이 혼자서 빠져 있다는 더 되게 기가 막힌 케이스를 아침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20대 CC가 이제 서로 사귀다가 올 초에 임신한 사실 발견하고 서로 동의하에 수술비를 반반씩 부담하고 낙태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지니까 이 남자애가 자기 그 과에다가 쟤 낙태했다 나랑 사귀다가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정말 그러니까 정말 여자애가 싸가지가 바가지입니다. 남자애한테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라고 했더니 남자애가 적반하장격으로 너 그럼 고소해봐. 나도 너 낙태죄로 고소할 거야라고 해서 여자애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그건 정말 아니 이거는 그게 법이 잘못돼서 법이 인식이 잘못된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법이 거예요. 잘못되니까 이런 구조를 만든 엄격한 거죠. 책임을 남성한테 물으면 그런 일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동의하에 했다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현행법 체제 내에서도 남성도 방조죄는 되거든요. 근데 조문에 여자만 처벌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아예 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했듯이 우리 유기치사란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버려둬서 결국 죽음에 이르거나 다치게 만들면 그 의무가 있는 사람도 처벌한다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임신 중절을 하게끔 방치한 남성도 우리 법 구조사에서도 책임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법조문이 여자만 처벌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2012년에 헌재에서 위헌 소송이 들어와갖고 낙태죄에 대해서 심리를 했잖아요. 그때는 4대4 합헌사 위헌사 해갖고 6명이 넘어야지 이제 이게 위헌 판정이 나는데 그때는 합헌. 근데 이제 지금 심리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지난 2월에 2월에 이제 들어갔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 중에 5명이 의사 표명을 했는데 그분들은 손봐야 된다. 3명은 아직 입장을 유보하고 있고 헌재 재판장으로 지금 이진성 재판장 취임했죠. 취임했나요? 예. 그분도 손봐야 된다. 손봐야 된다. 예. 그래서 6명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3명도 합헌이다가 아니라 의사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단순 위헌으로 될 가능성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유럽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처럼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헌법 불합치를 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이 조정을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여자만 처벌받는 부분도 불합리하고 또 기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은 법을 다 재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성들 인식을 바꾸고 성교육,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출산율도 높아져요. 그리고 아동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국가는 아동수당을 책임지고. 네. 그렇죠. 아동수당은 다 쓰잖아요 다시. 그럼요. 예.
아동수당으로 커피 마셨는데. 아동이 있으세요? 아동 있죠. 야동이 있게. 어머 저 오늘 방송 심의윤리위원회에서 박수 칠 것 같아요. 어떻게 정확한 말을. 아니 왜도 웃으세요? 야구 동영상. 아 네. 예,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동영상. 야구. 저 사례 들려서 방송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고란 기자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00일 맞았다. 이건 너무 좋은 거.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낙태죄도 사실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건 이상이 접수돼서 조국 수석이 답변을 한 거거든요. 이게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지시했고 예. 19일부터 국민소통광장 내 국민 페이지가 생성됐습니다. 하루에 여기 올라오는 청원이 몇 건인지 아세요? 한 500건 정도 되겠죠. 네. 쪽지 계시네요. 500건 정도인데요. 이래갖고 이랬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근데 네.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자세하게 답변해주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주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또 이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20만 건이 안 되더라도 네, 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노력을 하거라. 세종대왕마마. 그래서 일각에선 이게 청와대 직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해치는 거다라는 어머 이런 청와대 직원들이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아니, 멸사봉봉. 그렇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힘들다는 의사를 피력하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하고 그치 생각이 뭐. 열심히 아니 이제 청와대 직원들은 복지라고 그러면 복지부동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최신문심 가십니다. 네. 그래서 최근이 아니라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이 4건 있거든요. 예, 소년법 폐지. 네, 그렇습니다. 1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두순이 조두순. 조두순 출소 반대. 그러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조두순. 50만. 그게 50만이 넘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태죄 폐지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이국종 청원. 교수. 네.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네. 분통을 터뜨리는. 네.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요. 그러니까 네.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고 전 정부에서 못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해서 최소한 네. 청와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뭐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죠. 뭐가 관심사인 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 막 쓸데없는 거 많이 올라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움이 나고 있더라. 좀 그래서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근데 예. 맞아요. 민주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예요. 민주주의 그게 싸우는 있어야 거예요. 되는데 이전에는 아예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싸우려고 하면 종북이다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쳐버리고 왜 시끄러운지 그걸로 떠들어 그리고 댓글로 예. 덮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들이 막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론 분열이거든요. 국론은 좀 분열되면 어때요? 분열됐다가 국민을 통일되는 건 독재 국가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국론이 분열됐다가 통일되는 과정이 민주주의적 절차예요. 그렇죠. 예. 아니 민주주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제일 좋아요. 필이 안에 바람은 충돌해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필이 바람이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그 출처가 어딘가요? 저요. 바이 BJ. 그요 피리 바람이 한 군데로 가는 게 삑살이 난다고. 오늘 야동의 삑살이 날려. 야, 네, 오늘 좀 두 분 뭐- 아주 멋진 예. 말들을 그냥 막 아니, 쏟아내는 오늘- 그냥 심의 오늘- 규정에 좀 오늘 문제가 그냥 최민희 의원님 작두 타셨어요. 그냥 아니 계속 그러니까 타세요. 30년 케미. 네. 30년 좀 더 되지 않았나? 32년. 32년 케미.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정책으로 뭔가 좀 제안하려면 어디다 얘기해요? 그럼 구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죠. 지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럼 국회의원 전화하면 안 되죠. 그럼 어디다 얘기하죠? 국회의원이 선거 전엔 전화를 잘 받는데. 그렇죠. 그죠? 선거 와중에만 받아요. 아니 그리고 최민희 사실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받고. 네. 이거 전에 애니타임. 신문고라는 아, 있었죠. 그거 아시죠? 예. 근데 있는데 그 약간 유명무실한 게 아무리 올려도 반응이 답변이 없어요. 없어요. 아, 그건 반응이 있어요. 국민권익위 신문고가 있었고 올리면 해당 부처로 돌려줘요. 맞아요.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당 부처로 돌려드릴게요. 돌려주고 해당 부처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건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검토 중에 문제는 있습니다거나. 대부분의 신문고에 왜 올리냐면 해당 부처에 얘기를 해도 안 통하니까 맞아요. 신문고에 맞아요. 올린 맞아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었어요. 축구 용어에서 축구는 이렇게 주고받고 패스해야지 그게 민주적인 축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혼자 몰고 가요. 아 그걸 혼자 단독 몰고 가. 단독 드리블이라고 드리블 하지 하는데 않나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하다가 뺏길 때쯤 되면 패스하고 뺏겨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쟤한테 패스하면 20년이 가도 돌아오지가 않는다고.
단독 플레이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진다고? 그 전에 신문고가 한 번 질문하면 20년이 지나도 답변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게 참여민주주의 예, 그럼요. 실현이죠. 그리고 촛불정신 구현이고요. 그리고 국회도요. 이렇게 청와대가 이런 걸 해갖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국회도 더 긴장해요. 행정부가 저렇게 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이 우리가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를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상호 긴장 상태에서 경제하는 건데 국민들만 행복해지는 거죠. 그 조두순 청원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할지 막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요즘에 실제로 형량들을 보면 뭐 살인죄라든가 아동대상 범죄 같은 걸 보면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엄청나게 강하게 됐거든요. 그건 여론의 힘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게 15년, 17년 나오던 게 요즘 25년으로 10년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로 언론과 여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껴요. 그걸. 아니 그리고 과거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보안감호라고 하는 게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반대하는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썼지만 그렇죠. 사회 감호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독재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밑보이면 이제 형법으로 예를 들어 징역 10년 해놓고 보기 싫어 그러면 앞으로 보안 치료가 더 필요해서 10년 더 가도 이렇게 보안감호하면 됐을 10년 거예요. 더 가둬놓는 거거든. 그게 총선교도소. 네. 그래서 없앴는데 네. 이제는 아니다.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용도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더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강제 수용이 아닌 뭐 치료가 더 병행이 아니 그래 돼야겠죠. 조두순 문제도 2020년 출소하잖아요. 네. 출소하는데 지금 사회 감호 제도나 이런 게 도입이 논의가 되었고 만약 통과가 되면 그런 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두순 나오는 게 너무나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원 공개도 안 돼 있고 전자발찌만으로는 불안하다고 하고 하니까. 예. 시문자님 신문고 신호위반 속도 위반에 대한 반응은 칼같이었네. 우리 시문자님 같은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또 아주 깨알 같은 이 디테일이 좋아야 돼. 자 다음 뉴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 전문이라서요. 예. 이게 근데 혹시 왜 목소리가 그렇게 네. 손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한번 있어 보이느라 쫙 깔았는데 왜 깔았어요. 그러세요? 네. 혹시 전문가니까. 예, 그 가수 박정훈 씨 혹시 아, 아세요? 다시요. 모르시는 분들. 아니 다 알죠. 알죠. 이거 알죠. 오늘 우리는 다 같은 알죠. 거. 오늘 같은 밤. 그거 할까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고 기자님. 이 노래를 봐도 히트 가수인데요. 90년대 예. 히트 가수. 이분이 최근에 실시간 실검,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분이 왜냐? 그러면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금 검찰 출국 수사 금지. 중인데요. 얼굴 마담이 됐어요. 됐었던 거죠?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분이 직접 사기를 친 건 아니고요. 이 박모 회장이란 분이 이 사기를 쳤는데 그 박모 회장의 사기에 아주 깊숙이 관여된 걸로 이 박정훈 씨가 보이고요. 이 박모 회장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위장 계열사를 하나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대표가 박정훈 씨고 이분이 사기를 벌이면서 전국에 설명회를 다닐 때 이 박정훈 씨가 얼굴 마담으로 와서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고요. 뭘 사기친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보시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그게 시가총액이 가장 큰 가상화폐고요. 예. 2위가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높진 않지만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진 가격대는 제일 않습니다. 높진 않던데. 가격대는 좀 높지 않죠. 예.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시세로 오늘 보니까 한 1,100만 원쯤 되고요. 1,112만 원이요. 방금 확인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게 연초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예.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4만 원, 55만 원대. 55만 원대 예. 요 정도의 거래대가 있고요. 근데 이더리움이 연초에 2만 원이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네. 근데 이분의 사기는 뭐냐면 이 이더리움을 뭐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상화폐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직접 거래소 같은 데서 사는 사는 거고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하나는 채굴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채굴이 말이 채굴이지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돌려서 일종의 그 복잡한 연산식을 풀면은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채굴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건 전문 채굴업자들이 하는 거고 국내에서 많이 한다는 채굴이 바로 이 이더리움입니다. 이건 이제 PC를 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이 채굴기를 파는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굴기 이른바 PC를 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피시처럼 생긴 요런 네. 건데 이제 채굴기를 파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채굴기를 하나 사면 채굴기가 한 300만 원가량이니까 하나 사면 여기서 한 달에 이더리움이 뭐 2개가 나온다. 0.2개가 나온다. 몇 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5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그리고 2년이거든요. 계약 기간이. 2년 동안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나오는 건 다 네가 갖는 거야. 얼마나 이익이니. 라고 이제 다단계 사기를 해서 파는 건데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난 5월 말에 그것만 요 문제가 된 업체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제 이 만났어요? 이더리움 채굴기를 팔려고 하는 분을 만나봤어요. 왜냐 이더리움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사를 대한민국 제일 많이 쓴 기자거든. 고란 기자가. 돈 많이 벌었겠네.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 이거 괜찮은 거예요?라고 물어봐서 어, 저도 이제 채굴기. 호기심에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그 원리는 그렇고요. 근데 원리만 놓고 보면 맞는데 구조가 이상한 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채굴기 하나를 보면 그 사람한테 돈이 20%가 떨어져요. 고기자가 사면 그 사람도 그 돈을 사람이- 갖는다는 그 거죠. 사람은 그게 20%가 다단계. 다단계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게 20%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밑에 무슨 가지치기를 바이너리 옵션이라는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 또 10%가 떨어지고. 그럼 피라미드네. 그러니까. 다단계 피라미드 그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한 30%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이제 거잖아요. 고란 기자가 그걸 산 다음에 또 고란 기자가 그 중간 팔아. 에이전시가 되고 예,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팔고 예. 그럼 나한테 또 30% 떨어지니까 아니요. 다단계 그게 그 마력이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니 비트코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내용은 옛날에 아프리카 금광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름도 예. 채굴.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 이 불법 금융대응단 분들하고 아주 친한데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단계 사기 구조는 똑같다. 똑같아요. 코인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이름만 코인으로만 달라요. 바뀐 거다. 소재만 바뀌었을 뿐이지. 맞아요. 그리고 용어만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소위 선릉역에 가면 그런 빌딩 하나가 전부 다다 그런 사기 업체들이 있는 빌딩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건물은 어떤 건물인 줄 알아요?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불법 건물이요. 그래갖고 다달이 일수도 임대료 내는데 보증금도 없이 그래서 한 지난번에 한 5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그 돈을 끌었어요. 나는 게 업자를 하나 잡았는데요. 금감원분이 잡고 봐서 주범을 무슨 개발자라 그래서 잡고 봤더니 사기 17범이었더라. 다단계 사기 전과. 5천억. BBK는 몇 억이었죠? 주가 조작? 아 갑자기. 그건, 치고 그건 들어왔어요. 얼마 안 돼요. 그죠. 예. 1,000억? 1,000억 되죠. 그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뭐 어쨌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거의 미래를 좋게 보더라도 다단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결국 박정훈 씨 사기는 같은- 안 당한 걸로. 네, 저는 뭐 네. 박정훈 씨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다단계 사기 조직에는 연예인이나 하여튼 유명인들을 있어요. 네. 넣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도 속아서 얼굴 마담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F 광고료를 주고 그렇죠. 설명회 할 때마다 나서서 그거 몇 개 용어를 네. 알려준 다음에 설명을 하게 해요. 한 5분이고 10분이고 그거로 역할이 끝. 본인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씨 거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근데 좀 모르고 신중할 필요가 하면 있어요. 모르고 하면 죄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요, 죄죠, 죄죠. 그것도. 죄죠. 예. 아니, 근데-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다를 드리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이 사건에서 또 보면은 피해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단계 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그럼요.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샀지만 나도 팔았어. 나도 사갖고 피해가 됐고 그다음에 팔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래 개미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다단계가. 대충 1단계 뭐 거기 원스타, 투스타, 파이브스타까지 있는데 그 대충 이게 사람들이 이미 파이브스타 한국 내 사업자들 3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장이라는 이 양반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아.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날른 상태고요. 미국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더 수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회사 본사가 미국 네바다주에 법이 돼 있다는데 또 캘리포니아 등록돼 있다고 하여간 네. 그 미국에 등록된 회사예요. 근데 한국에서 수사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잡기 쉬운 한국 사업자들부터 잡아들였는데 이 회장을 잡기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댓글들 왜 이러세요? 댓글 정말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 고은주님 선릉점 다단계 업체 진짜 많아요. 저도 거기서 3일간 감금당하며 근데 오늘 이거 체험한 분들이 많아 주로. 이분은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못 빠져나와요. 3일 정도 감금당하면 그 사이에 세뇌를 당해서 맞아요. 아, 거기 네, 빠져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3일 세뇌 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가족을 대상으로 네. 해요. 가족이 제일 쉽거든요. 그럼 가족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너 그 미쳤다고 빨리 빠져나왔냐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해 못한다고 싸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요 진짜 다단계 무서워요. 친척 해갖고 뭐 이상한 침대 뭐 엄청 샀어요. 특히 할머니들 네. 할머니들 근데 돈 지금 떼시잖아요. 이 코인 다단계가 특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금감원 관계자도 얘기한 게 이게 지금 현재 다단계로 잡기가 애매한데 아무튼 유사수신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유사수신을 잡으려고 하면 이 코인 업체들이 이 코인을 통해서 무슨 되게 말도 안 되는 대도 않는 물건을 사게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유사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업체도 제보가 7월 뭐 6월부터 계속 접수가 되는데 안 되는 게 이게 채굴기 실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을 내가 뭐 2만 원짜리 200만 원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실물을 팔았기 때문에 이걸 사기로 하기가 모호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터질 때까지 가상화폐가 기다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금융거래 대상이 아예 아니다 보니까 법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흠결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규제를 하든 네. 인정을 하든 일본은 가상화폐를 자산가치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예. 선물 거래도 하겠다고. 네, 예. 미국도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장에 올라왔나요? 12월 둘째 주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간다고. 네. 그러니까 이미 자산가치로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뒷북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세계 1위예요. 네. 거기 근데 하루 법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아예 없는 존재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통신 거래량이- 판매 통신 업자입니다. 판매 업체. 하루 거래량이 그러니까 금융거래로 6조 5천억까지 가서. 6조. 아니 코스닥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그러면 이거 국회의원들 뭐 최민희 의원님 왜 제가 국회- 현역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현역처럼 네. 자유한국당 연일 김병숙 여사에게 견제고 날리는 이유가 정말 이상하죠. 어허. 그러게요. 이게요 요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이보다 쑥이 여사돌. 여사돌? 이것 때문입니다. 예, 유쾌한 지난달까지 정숙 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김정숙 여사 지지율은 70%였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그 김정숙 여사 인기가 치솟으니까 거기를 이런 일이 때려야 벌어졌죠.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역대 영부인을 이렇게 때린 경우 전무했다는 거.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막말남매가 있습니다. 막말남매. 그 홍준표 대표하고 유여의 최고가 서로 또 막말하면 경쟁하고 아니 견제하면서 막말 남녀라고 기분 나빠요. 막말 삼촌 조카. 네, 그래갖고 스피디하게. 이게 이제 계기는 뭐냐면 그 김정숙 여사님이 꽃감을 이제 쭉 만드는 거. 감을 깎아서 말린 참 보기 그 사진. 좋던데. 예,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까? 보기 좋으니까 견제가 들어온 겁니다. 어. 그거 직접 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하나의 이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깎은 감 깎는 모습. 그랬더니 그거 할 시간에 민생 챙겨라 이렇게 또 한 겁니다. 또 옷 입어도 태도 안 난다 그래서 정명 씨가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분은 수사받고 있습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가만히 뒤집어 씌워야지. 예, 김 여사가 필리핀 순방 때 말춤 추셨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보기 분위기가 좋죠. 너무 좋았죠. 교민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예,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웬 막말이냐.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대표도 쳤어요 말렸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렇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협박이 전 세계를 분노시키고 있는 시점에 외국에 나가 말춤 췄냐 이렇게. 그럼 뭐 인상 찌그리고 앉아 있어요. 아니 말이 정유라 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의 일종의 시그널이었다. 블라디미르 말.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견제구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인기는 상한가를 치솟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 광고 듣고 4부 미신타파